도대체 어머니는 무슨 생각이신 거야?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유산을 하나도 안 남겨주시다니. 제정신인 거야. 엄마가 유언장에 며느리를 상속자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루가 사갔다. 나무결 사이사이로 바람이 스며들 때마다 낡은 판자들이 낮게 신음했다. 김씨 할머니는 무릎 담요를 끌어당기며 국화 화분을 바라보았다. 흰 꽃잎이 한 잎, 두 잎 마당으로 떨어졌다. 동네 경로당에서 가져온 잡지 위에는 오래된 안경이 반드시 놓여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어젯밤 들었던 그 노래가 다시 흘러나왔다. 세월아, 내 발목을 잡고 싶다. 할머니는 손끝으로 안경 다리를 만지작거리다 말고 한숨을 삼켰다. 숨을 들이켰을 때 낡은 장판에서 배어 올라오는 사람 체온 같은 냄새가 났다. 여기서 평생을 견뎠다. 밥 퍼주고 담요 덮어주고 손주들 용돈 쥐어주며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다.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누가 내 편이었는지 보였다. 큰아들 성호는 오늘도 문자를 보냈다. 엄마, 이번 주말 힘들어요. 거래처 미팅이라 장례식장 예약은 영숙이가 알아볼게요. 말끝마다 점 3개가 붙는 남자. 늘 사정은 있고 늘 상황은 나쁘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말았다. 그 뒤로 들려오는 큰며느리 영숙의 말투가 눈앞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어머니, 이젠 모아서 요양원 생각해 보셔야죠. 집도 낡고 오르내리기도 힘드시잖아요. 연금도 있으니. 한 박자 쉬고 꼭 덧붙였다. 우리도 대출이 많아서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그 말은 늘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하는 사람 편에 있었다. 반면 막내 아들 준호의 아내 정희는 아침마다 시장을 다녀왔다. 손에 과하게 빨간 장바구니. 어머니, 미역 싸서 사왔어요. 오늘은 소고기 조금 넣고 진하게 끓여드릴게요. 뚜껑 열리는 소리, 생강 썰리는 소리, 국물이 자작자작 끓는 소리. 이렇게 좋은 걸 왜 나한테만? 할머니가 중얼거리면 정희는 웃었다. 어머니가 있으니까요. 어쩌다 사돈집 얘기가 나와도 이 사람은 남 흉을 안 봤다. 사람은 각자 형편이 있죠.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그게 고마운 거예요. 한마디가 마음에 박혔다. 밥 한 끼. 참, 밥으로 사람을 살리는 기분을 이제야 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오래 묻어둔 말이 있었다. 오래전 남편이 낮고 쉰 목소리로 남기던 밤, 부엌의 전등은 덜덜 떨렸고 가스레인지 불꽃은 바람에 흔들렸다. 여보 성호가 젊었을 적 저지른 일이 있어. 그때 태어난 아이가 정희야. 그 말은 얼음처럼 피부에 닿아 화상을 남겼다. 그 뒤로 세월이 얼마나 흘렀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은 방 한 귀퉁이에 오래된 시계처럼 똑딱 시간만 세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 집에 와서 밥을 하고 병원을 같이 가고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는 건 늘 정이었다. 그것만은 사실이었다. 핏줄이 뭐냐? 할머니는 혼잣말로 혀를 찼다. 지켜주는 게 피지. 할머니는 변호사를 불렀다. 검은 코트에 회색 목도리를 한 사내가 낮은 인사를 하고 신발을 벗었다. 손에 든 가방은 미묘하게 무거워 보였다. 어르신, 공정증서로 하시죠. 혹시라도 다툼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할머니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들었다. 내 전 재산은 며느리 정희에게. 종이에 흐르는 펜촉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난생 처음 5만 가지 마음이 단 한 줄로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정막 속에서 할머니는 생각했다. 남은 사람들이 싸우지 않길. 아니, 싸워도 괜찮다. 결국에는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이 진짜 유산인지. 날은 금방 어두워졌다. 등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매만지는 꿈을 꾸었다. 여보, 이제 그만 고생하고 쉬자.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은 하얀 꽃으로 가득했다. 국화, 백합, 유리꽃병의 물줄기 위로 형광등이 떨려 빛났다. 조문객들이 검은 옷의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낼 때마다 가벼운 가래떡이 접시를 치는 듯한 소리가 났다. 브이로그 앞에서 영숙은 표정을 관리하며 허리를 숙였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통장 앱 알림이 뜰 때마다 눈빛이 번쩍였다. 장례 끝나면 바로 정리 들어가야죠.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집은 팔아서 반반이면 되는데 그 할머니 유언장이 문제야. 뭔 소리야? 유언장이 있다고. 들리는 소문이 정희에게. 말이 되니? 영숙의 입술이 얇게 말렸다. 분노는 얇고 차다. 준호는 상복깃을 붙잡고 서 있었다. 장례식장 문을 스치는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형, 엄마가. 말을 잇지 못했다. 성호는 담배를 길게 빨았다. 금지 표시판 아래에서 몰래 피우면서도 주위를 살폈다. 이게 다 뭐가 달라지냐? 그는 재빨리 발끝으로 꽁초를 눌러 껐다. 끝나고 얘기하자. 그리고 잠깐 형제의 사이를 가르는 얇은 벽이 세워졌다. 3일장 마지막 날 검은 가방을 든 변호사가 영정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마이크는 필요 없었다. 고인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종이의 모서리가 반짝였다. 고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며느리 정희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 뒤를 폭발이 삼켰다. 장난해? 영숙이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철컥 소리를 냈다. 장남 코빼기도 안 보이네. 이제 와서 며느리에게 다 준다고. 어머니, 제정신이야?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형수님. 정희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그 입으로 어머님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넌 입 닥쳐. 영숙의 손이 떨렸다. 이 집에서 뭐 했다고. 정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두 손을 모았다. 눈가가 젖었다. 밥을 했어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게 다예요. 웃기지 마. 영숙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왜 너한테. 그때였다. 어휴, 그 얘기. 뒤편에 서 있던 먼 친척 하나가 입을 가렸다. 호기심이 먼저 튀어나온 눈빛. 정희가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잖아. 다른 사람이 재빨리 소곤거렸다. 성호가 젊었을 때 그때 낳은 아이래. 공기 중으로 소문이 흘렀다. 국화향이 확 눌렸다. 성호의 얼굴은 잿빛이 됐다. 헛소리 하지 마. 목소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낮춰 눌렀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다. 장례식장은 질척한 진흙탕 위에 세워진 듯 흔들렸다. 정희는 무릎을 꿇었다. 바닥의 차가움이 무릎으로 스며들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래도 저를 딸처럼 안아주셨어요. 밥을 퍼주시고 겨울엔 양말을 손으로 짜서 신겨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다. 핏줄이 아니라 진심이 제게 밥이었어요. 그딴 이야기가 상속의 이유가 되니? 영숙은 소매로 눈가를 거칠게 훔쳤다.
어머니 살아생전에 내가 얼마나 들여다봤는지 알아? 병원비, 약가, 내가 다 챙겼어. 그 소리에 몇몇 조문객의 시선이 흔들렸다. 누군가 그건 아닌데 하고 웅얼거렸다. 동네 슈퍼 주인이었다. 난 매일 봤어. 누가 오고 누가 안 오는지. 변호사는 다시 한번 종이를 넘겼다. 고인의 뜻은 명확합니다. 다만 법률상 누군가 법은 무슨 하고 소리쳤다. 이 집은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이야. 또 다른 목소리가 받아쳤다. 내가 언제 지붕 한번 손봤냐?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겹쳐 올라갔다. 누군가 물병을 떨어뜨렸고 투명한 물줄기가 미끄러지듯 바닥을 타고 갔다. 울음소리와 욕설과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가 뒤섞여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그 와중에 영정 앞에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다. 할머니의 옛 사진 속 미소가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번졌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영정 앞에 섰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허리 굽은 먼 친척 할머니가 흘리듯 말했다. 나 그때 봤지. 애를 들쳐 업고 동네 입구를 뛰던 그 여자. 눈이 깊었어. 전쟁 때 사람 잃어버린 사람 눈. 내가 그 아이였구나. 누군가 증거 있어? 하고 따졌다. 할머니는 물끄러미 영정을 봤다. 증거. 살다 보면 증거 말고도 결정적인 게 있어. 나직했다. 그 아이 손이 얼어 있었는데 너희 어머님이 손 난로를 쥐어줬지. 이야기는 장례식이 끝나고도 이어졌다. 부의금 정리하는 테이블 위에 정육점에서 쓰는 흰 종이와 계산기가 놓였다. 영숙은 볼펜을 탁탁 눌렀다. 이건 우리 목, 저건 저쪽. 변호사가 손을 들었다. 일단 오늘은 감정적으로만 움직이지 맙시다. 고인의 뜻이 먼저입니다. 영숙이 턱으로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기에 중립이죠. 일순정적. 한숨과 흰 종이의 냄새가 섞였다. 밤이 되자 집안의 공기는 다른 냄새로 바뀌었다. 삶은 고사리, 식은 전, 향 타는 냄새. 사람들은 하나둘 빠져나갔고 남은 자들만의 밤이 있었다. 성우와 준호, 영숙, 그리고 정희. 그들은 작은 방에 모여 앉았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붙어서 흔들렸다. 벽시계는 묵묵히 시간을 옮겼다. 정혜 씨.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쉬었다. 그 소문. 그는 말끝을 삼켰다. 없던 일로 해.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없던 일이면 좋겠죠. 잠깐 웃었다. 웃음이 금방 깨졌다. 근데 제가 어디서 왔든 어머님이 저에게 밥을 주셨다는 건 없어지진 않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밥을 같이 먹었지.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에 돌멩이가 내려앉는 듯 했다. 영숙은 혀를 찼다. 예쁜 말만 하네. 현실은 돈이야. 애들 학원비, 전세 만기, 명절에 오고 가는 봉투. 그녀의 눈가가 번들거렸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언제나 빠듯하고 나는 늘 계산하고 늘 모자라고. 조용히 울음이 새어나왔다. 나도 사람인데. 정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일어섰다. 구석에 서랍을 열어 오래된 상자를 꺼내왔다. 갈색 띠가 삐딱하게 감긴 상자. 어머님 방에서 찾았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 뭉치,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다. 사진 뒤를 보세요. 준호가 사진을 들었다.
시장 앞 국화꾼이 앵글에 걸린 사진, 그리고 사진 뒤에는 휘갈겨 쓴 글씨. 핏줄은 마음으로 이어진다. 영숙이 코웃음을 쳤다. 문장 한 줄로 정희가 편지 하나를 건넸다. 봉투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자 종이에서 묵은 서랍 냄새가 났다. 여보, 나보다 먼저 갈 줄은 몰랐지. 이 이야기는 끝까지 내 가슴에 묻자고 했지만 나 혼자 간다면 그 약속도 나 혼자 데려가야겠지. 성우가 젊었을 때 험한 일을 겪었지.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우리는 끝내 확신할 수 없었어.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아이의 엄마가 나를 살렸다는 거야. 폭우 오던 날 공사장에 매달렸던 내 손을 붙잡아준 사람. 내가 살아서 돌아와 가족을 안았던 그날 나는 빚을 졌어. 빚은 돈으로만 갚는 게 아니더라. 나와 내 손이 닿아 있는 동안 누군가는 그 빚을 갚아야 했어. 그 아이가 내 앞에 올 거야. 피가 아니더라도 마음이 닿았다면 지켜줘. 부탁한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벽시계 소리만 또렷했다. 성우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어깨가 조금 떨렸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준호가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린 늦었을 뿐이야. 영숙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손톱이 자신의 손등을 눌러 하얀 자국이 남을 정도였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찬장을 쾅 하고 열고 무언가를 꺼냈다. 양은 냄비. 밥이나 먹어. 그녀가 말했다. 이 시간에? 정희가 묻자 영숙은 짧게 대답했다. 사람은 먹어야 살아. 눈물은 여전히 눈가에 있었지만 손놀림은 영숙답게 빠르고 정확했다. 밥솥을 열고 냄비에 된장을 풀고 호박을 썰었다. 마늘 한 숟갈, 고춧가루 반 스푼. 마룻바닥 위로 된장 냄새가 퍼졌다. 냄새는 인간적이었다. 조금씩 사람들의 어깨에서 힘이 풀렸다. 그 밤 그들은 쭈그리고 앉아 된장찌개에 김치 한 조각을 얹어 먹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자잘하게 이어졌다. 밥알이 목으로 넘어갈 때마다 마음속에 붙은 가시들이 하나씩 느슨해지는 듯 했다.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뜻은 제가 알아요. 근데 저 혼자 다 쥐지 않을 거예요. 내 시선이 동시에 멈췄다. 집은 팔지 말자.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머물던 곳이잖아요. 지붕 고치고 보일러 바꾸고 겨울엔 따뜻하게. 제가 살림을 맡을게요. 필요한 건 제가 벌어서 보탤게요. 대신 이 집은 사람에게 열어두자. 동네 어르신들 밥 해먹는 날 만들고 겨울엔 국 끓여서 나누자. 그녀는 숨을 쉬었다. 어머님이 하던 대로. 영숙이 헛기침을 했다. 그럼 돈은? 정희가 눈을 마주 보았다. 형수님 유류분이란 게 있다면서요. 그녀는 숫자도 상황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법이 보장하는 몫은 드릴게요. 근데 이 집만은 마음이 먼저였으면 해요. 성우가 대답했다. 나 채비할게. 내가 져야 할 건 질게. 준호는 조용히 웃었다. 야, 오늘 형이 멋있다. 성우가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하다더니. 영숙은 눈을 흘겼다. 그러고는 한숨 쉬듯 웃었다. 하참. 다들 사람 됐네. 그녀는 숟가락으로 냄비를 한번 긁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한번 해봐. 며칠 뒤 봄을 앞둔 바람이 서늘하게 스쳤다. 집 앞 골목에 작은 알림장이 붙었다. 국화방 밥 퍼주는 날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첫날 찾아온 사람은 다섯이었다. 옆집 할아버지, 동네 슈퍼 사장님, 지나가던 택배기사, 경로당 친구 두 사람. 커다란 냄비에 국이 보글거리고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많이 잡숴요. 정희가 그릇을 내밀자 할아버지가 물었다. 여긴 어디라고 부르면 되나? 정희가 웃었다. 국화방이요. 할머니가 좋아하던 꽃 이름. 한 그릇이요. 택배기사가 모자를 벗고 허리를 숙였다. 어르신들 먼저요. 슈퍼 사장님이 자리를 비켜줬다. 상 위에는 장갑이 가지런히 놓였다. 누군가는 손난로를 주머니에서 꺼내 건넸다. 따뜻했다. 해가 완전히 기울 즈음 성호가 천천히 집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시멘트가 묻었다. 지붕장판 손봤다. 그는 괜히 걸걸한 목소리를 냈다. 뒤이어 준호가 보일러 기사와 함께 들어왔다. 수압 체크했어. 겨울나기 딱 좋을 거야. 영숙은 장부를 들고 나타났다. 쌀은 내가 맡을게. 타이밍 맞춰서 주문하면 싸게 와. 그녀의 손놀림은 다시 계산 위에 빛났다. 이번엔 다른 종류의 계산이었다. 부족한 걸 맞추는 계산. 밤이 깊자 집안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작게 흘렀다. 세워라, 내 발목을 잡고 싶다. 그 노래에 맞춰 누군가 흥얼거렸다. 정희는 조용히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드물게 박혀 있었다. 바람에 국화가 살짝 흔들렸다. 어머니. 그녀가 입술 모양으로만 말했다. 저 잘 살게요. 밥으로 사람을 지켜볼게요. 그날 밤 늦게 문간에 택시 한 대가 멈췄다. 내린 사람은 낯익은 듯 낯선 여인이었다. 검은 코트를 여미고 두 손을 꼭 잡았다. 여기가. 그녀가 한 발짝 다가왔다. 입술이 떨렸다. 국화방 맞나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인은 주머니에서 접힌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그 옆에 선 여인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반쯤 웃는 얼굴. 사진 뒤에는 오래된 글씨로 적힌 한 줄. 빚은 마음으로 갚는다. 여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저 이 집을 한번 보고 싶어서요. 엄마가 생전에 늘 말하던 집. 정희는 여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의 집이에요. 아니, 우리의 집. 사람들은 조금씩 모였다. 국물 냄새는 골목을 타고 퍼졌다. 누군가는 옛날 이야기를 풀어놓았고 누군가는 오늘의 얘기를 나눴다. 돈 얘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 사는 곳에는 늘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밤냄새 사이로 섞인 다른 향이 있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오늘도 오셨어요? 조심히 가세요. 그 소리는 오래 남았다. 어느 날 영숙이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그 안에는 반짝이는 금팔찌 하나. 어머니가 생전 그의 생일마다 건네던 작은 선물 중 하나였다. 나도. 그녀가 혼잣말을 했다. 나도 어른이었네. 그 말에 스스로 웃음이 났다. 시끄럽게 울던 마음이 어느새 잦아들었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닫고 부엌으로 향했다. 김치 국물에 설탕 티스푼 하나, 식초 몇 방울. 자, 오늘은 물김치로 가자. 그녀가 말했다. 밥상은 내가 책임진다. 성호는 담배를 끊었다. 집 뒷길에 숨겨두었던 담배갑을 쓰레기 봉투에 던져넣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늦어서 미안해. 말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지만 그 말이 닿을 곳은 너무도 분명했다. 그의 손에는 목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못질을 하며 손바닥에 잡힌 굳은 살이 은근히 뿌듯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붕을 지킨다. 정희는 방 한복판에 앉아 오래된 수첩을 펼쳤다. 할머니의 글씨. 밥은 결코 혼자 먹지 말 것. 국은 진하게, 말은 짧게. 손은 먼저 내밀고 욕심은 나중에. 그녀는 웃었다. 말이 쉽지. 그러고는 펜을 들어 한 줄을 덧붙였다. 핏줄보다 진심. 오늘의 유산. 그날 밤 골목길 끝에서 누군가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게 진짜다. 그게 남는다. 바람에 흔들리는 국화 사이로 할머니의 웃음이 멀리서 아른거렸다. 집안에서는 사람들이 숟가락을 든 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일수록 웃음은 더 오래 남았다. 삶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고 돈은 여전히 팍팍했고 계산은 늘 맞지 않았다. 그래도 밥상이 놓일 때마다 사람들은 조금씩 같은 편이 됐다. 누군가는 이 집을 국화방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밥 퍼주는 집이라 불렀다. 이름은 달라도 향기는 같았다. 그리고 아주 늦은 밤. 정희는 마지막 남은 그릇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의 가로등이 노랗게 번졌다. 그녀는 손을 멈추고 두 손을 모았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약속대로 지키고 있어요. 싱크대 위에서 물방울이 한 점 떨어졌다. 작은 소리. 그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반짝였다. 내일의 밥, 내일의 국, 내일의 웃음. 이 집은 그걸로 다시 시작될 것이다. 핏줄보다 진심.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오늘 여기서 계속 나누어지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퍼주는 할머니였습니다.